이번 시간에는 13장 욕구조사와 프로그램 평가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은 행정론에서도 출제가 되고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출제가 되는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일별을 하고 약 3번, 최소한 3번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욕구조사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휴먼 서비스라는 사회복지 실천, 또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설명할 적에 기본적인 것은 도대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를 알아봐야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클라이언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욕구조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욕구라고 하는 것은 want도 있고 need도 있고 desire도 있고 다양한 용어를 혼용하고 있지만 가장 넓은 개념이 전문가의 분석을 거쳐서 진정 필요로 하는 거, 진정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거, 분석된 것을 need라고 합니다. 어린애가 먹고 싶다고 초콜릿만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원함, 또는 청소년들의 어떤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이런 열망, 이런 것보다는 분석가에 의해서 진정 필요한 것, 진정 필요하다고 분석된 것을 need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욕구라고 하는 것이, 욕구는 want나 동물적인 또는 욕구나 또는 감성적인 열망, 바람보다는 훨씬 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험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입니다. 행정론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인간의 욕구에는 매슬로우 분석에 의해서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5단계로 분석을 하되 저수준으로 가면 갈수록 열망의 정도는 강하고 고수준으로 가면 갈수록 그 강도는 약한데 모든 인간들은 저수준의 욕구에서 고수준의 욕구로 상향 충족시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입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설,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설. 자, 이 그림 워낙 유명한 그림 다 알려져 있습니다. 욕구 계층설 있죠.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5개로 나누면서,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로 나누되 이것을 크게 대별해서 저수준의 욕구인 생리적 욕구에서 존경의 욕구까지는 결핍의 욕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이상, 자아실현과 존경 욕구 사이에 있다는 소위 인지적 영역에 대한 욕구인 인지적 욕구,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인 심미적 욕구까지 포함해서 여기를 성장의 욕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핍의 욕구를 일부 교수들은 이걸 기본 욕구라고 하고 성장의 욕구를 메타 욕구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더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결핍이고 성장을 주로 쓰되, 어떤 사람은 이것을 생존의 욕구, 그리고 성장의 욕구는 실존의 욕구라고 이렇게 쓴 분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존의 욕구와 실존의 욕구. 그러면서 매슬로우는 인간들은 욕구를 충족할 때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상향 충족시켜 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 나중에 행정론 또 기타에도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27페이지 욕구 5단계, 당연히 욕구 5단계 저수준에서 암기해 주시고 그걸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다음에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가 있습니다. 욕구 분류. 2010년도에는 지금 예상으로 하는 것은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를 지금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첫 번째가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그리고 표현된 욕구, 그리고 비교적 욕구. 자, 반드시 이 내용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규범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위반하는 정책가 아니면 전문가 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로써 정책이나, 여기는 보통 정책이나
법률의 형태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고 누구나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것을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에서는 어떤 국가 정책이나 법률의 형태로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만든 것은 정책 위반가나 또는 전문가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규범적 욕구는 정체는, 그래서 인지적 욕구라는 것은 당사자의 느낌으로 존재하는 욕구를 우리는 인지적 욕구라 하고, 이것은 서베이라고 하는 조사를 통해서 서베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이런, 그 조사나 서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인지된 욕구. 그런데 이 영어 번역을 되게 인지된 욕구를 감지된 욕구, 감촉된 욕구 또는 느껴진 욕구, 이런 식의 다양하게 이 선생님들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표현된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밖으로 표출된 수요의 개념으로, 우리가 쉽게 된 것은 보통 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법률상에서 신청이나 청구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교적 욕구라는 것은 비교 목적으로 동원된 욕구를 비교적 욕구라고 합니다. 이웃 국가에서는 1960년대에는 이번 욕구에 대해서 서양에서는, 서양의 노인들은 이렇게 해서 비교 목적으로 동원된 욕구는 비교적 욕구라고 합니다. 종래에는 워커 중심의 시대, 정부 주도의 이런 시대에는 규범적 욕구가 중심이 되어서 사회 서비스가 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워커 중심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 또 그런가 하면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시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리 법으로 어떠한 조건만 갖추면 도와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규범적 욕구, 당사자로도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해도 인지된 욕구,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못 도와줍니다. 그만큼 오늘날에는 자기 결정의 원리, 자율성 존중의 원리, 우리가 사회사업의 원리에서 볼 수 있는 바로 자기 결정의 원리가 오늘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최고의 원리라고 인정받는 그 이유가 되겠고, 그때의 욕구를 우리는 표현된 욕구, 표출된 욕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228페이지 브래드 쇼우 것을 1972년에 발표된 이론입니다만, 브래드 쇼우 것을 지금 예상 문제로 지금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본래 그 제목처럼 욕구조사, 이제는 욕구조사는 클라이언트가 도대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제공하거나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봐서는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1번은 조금 설명했고, 욕구조사의 목적,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식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우선순위가 나와 있고, 당연히 욕구조사를 통해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 할당 기준을 마련한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할당 기준. 또 그런가 하면 사업평가에 필요한 보조자리를 만든다. 사업평가에 필요한 보조자리를 만들고, 또 지역사회 내 기관 간 협력성이나 상호작용 정도를 파악한다. 이런 것 등이 바로 욕구조사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욕구조사의 필요성이 있지만 목적과 같이 위에 있는 목적과 더불어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바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구조사의 자료 수집 방법, 주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출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욕구조사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한 욕구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는 양적 자료 수집 방법과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 있는데, 양적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 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 지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러면 모니터링 기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양적 질적인 문제는 뒤에서 보기로 하고, 주로 조사론이나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또 평가론에서, 마지막에 행정론에서 출제가 되는 그 중요한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포럼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포럼.
지역사회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공개 장소와 시간대에 전체 주민이 모든 문제, 재반 문제에 대해서 자유 토론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지역사회 포럼 또는 지역사회 공청회,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 2번에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공개된 장소와 시간에 3번입니다. 참가자의 제한을 두지 않고 이루어진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방법은 쭉 나와 있죠. 이것도 소위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 공개된 장소 시간대에 모여서 재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에 비해서 명목 집단 기법이라고 하는데, 명목 집단 기법은 여러 가지가 이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명목 집단 기법을 열으면 거기 지역사회 공개 토론에 바로 주요 정보 제공자 그 위에다가 하나를 적어 놓겠습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겠습니다만, 지역사회 포럼이 이것도 공개 장소와 시간대에 전체 주민이 재반 문제를 가지고, 자,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유 발표 토론하고, 여기는 토론이지만 여기는 발표입니다. 자유로운 발표만 하고 이의 제기나 비판은 금지시킵니다. 자유롭게 발표만 하도록 할 뿐입니다. 자유롭게 발표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민주 절차로 보통 투표를 통해서 그날 발표된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명목 집단 기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자, 차례를 좀 바꿔본다면, 자, 그 위에다가 231페이지 위에다가 명목 집단 하나 적어주시고, 그리고 초점 집단 기법이 있습니다. 초점 집단 기법. 자, 초점 집단 기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초점 집단 기법은 지역사회, 이거는 공개 장소와 시간이라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이해 당사자들만 모여서 특정 문제만 가지고 자유 토론하도록 하고 우선순위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은 초점 집단 기법, 포커스죠. 포커스 그룹 테크닉, GGT 이렇게 FGT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지우겠습니다. 괜히 영어로 출제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는 모두 공개 집단, 공개 장소와 시간대에 전체 주민이 모여서 재반 문제를 가지고 그러는데, 여기는 공개 장소를 알겠는데 이해 당사자만 모여서 특정 문제만 가지고 자유 토론하는 것은 초점 집단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포럼, 그리고 언급을 하였지만 명목 집단 기법, 그리고 8번에 있는 초점 집단 기법을 앞으로 좀 당겨봤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있는 231페이지에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요 정보 제공자는 기관의 서비스 제공자, 인접 직종 후 전문직 종사자, 지역 내 사회복지단체 대표자, 공직자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 전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주요 정보 제공자라고 하는데, 바로 그들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사회지표라고 하는 것은 2차 자료 기법의 하나로서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거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 욕구를 추정해보는 방법을 사회지표 기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3번에 1번 231페이지, 사회지표 조사는 일정 인구가 생활하는 지역에
다양한 특성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욕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기존에 만들어진 사회지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제일 밑에 줄 5번, 가장 신뢰도가 높은 사회지표 출처는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인구조사 보고서이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베이 조사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델파이 기법입니다.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은 일명 전문가, 불특정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때문에 델파이 기법은 일명 전문가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델파이 기법이란 문제가 나오는데 일반인이란 단어가 무조건 틀린 겁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시키면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최선의 해결책이나 우선순위를 결정해가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델파이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파이 기법 보면 1번과 2번을 가지고 1번과 2번 응답 둘째 줄에 오면 전문가들의 합의점을 찾는 방법으로 응답이 무기명이고 그리고 대면적 교육처럼 즉각 한류를 통제하고 개인의 의견을 집단적 통제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전문가들의 합의점을 찾는 방법이다. 해서 길게 적었습니다만은 핵심 내용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시키면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전문가법을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6번의 2차 자료 분석, 사회지표 분석법도 역시 2차 자료 분석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전 시간에 1차 자료, 2차 자료 봤죠. 연구자나 조사자가 직접 관여해서 만든 자료는 1차 자료, 2차 자료는 비환연적 기법으로서 연구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거의 자료의 의미를 갖는 것이 2차 자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 운행자 및 서비스 제공자 조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하나하나가 모두 출제될 수 있는 방법이어서 먼저 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다시 한번 다뤄지겠습니다만, 특히 개별적으로 가지고 갈 영역이 이 4가지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조사가 234쪽에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평가조사.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놔두고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쪽에서 본다면 235페이지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 그래도 B급입니다. 자, 그냥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은 프로그램 교육이나 연구 과정에 필요한 환류적 정보 제공입니다. 정보 제공. 다음에 책임성 수행. 다음에 이론 형성의 기여. 바로 이 3번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함정으로 나오는 것이, 함정으로 출제되는 것이 프로그램 평가조사의 목적입니다. 프로그램 평가조사의 목적을 보시면 첫 번째가 사실은 2번에 있는 책무성 이행 또는 책임성 이행, 또 그런가 하면 새로운 이론 형성의 기여, 새로운 이론 형성의 기여.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을 다뤄놨습니다만은 시험에 나올 때는 앞에 있는 형용사고를 달지 않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에는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접근성, 정보 접근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피드백의 개념입니다. 환류적 정보 제공. 그래서 1번에 있는 것처럼 시험에 나올 때는 그냥 정보 제공으로만 나오겠습니다만 실제 목적은 프로그램 교육이나 연구 과정에 필요한 환류 정보입니다. 환류 정보 제공이지 지역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이 아니야. 알 권리 충족이나 또는 지역권의 지역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또는 정보 공유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환류,
피드백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정보교육이란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사업평가 또는 프로그램 평가의 유형을 보시면 사업평가, 프로그램 평가의 유형을 보시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의 유형은 여러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과정에 따라서 나눠보면 진단평가, 형성평가, 그리고 총괄평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어째 보면 평가 잘 나오는데 진단평가는 사업 전에, 수행 전에, 어째 보면 조금 전에 정리했었던 욕구조사를 위한 욕구조사, 뭔가 지역사회 주민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하며 얼만큼 필요한지를 사전에 알아보면서 사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진단평가, 진단조사라 하고,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수행 중에 수시로 평가하고 즉각 피드백을 해주는 것을 형성평가. 이것은 프로그램이 수행된 후에, 정책이 수행된 후에 행하는 평가는 총괄평가라고 합니다. 여기는 진단평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왜 총괄평가를 앞에 내놨냐면 옛날에는 전통적 사회에서는 총괄평가만 존재했거든요. 기말고사만 존재했었어요. 근데 1967년에 스크리베인이라는 사람이 형성평가란 말을 처음 끄집어내면서 약 40년 전에 형성평가, 즉 과정평가라고 나누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평가가 중간에 해서 평가가 형성평가를 취해 넣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의 평가는, 옛날의 평가 그러면 수업이 또는 뭐 프로그램이 또는 정책이 마무리된 다음에 행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과정 속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 속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체에 따라서는 자체평가, 사업 수행자가 직접 하는 자체평가나 사업 수행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서 하는 내부평가나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외부평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성격에 따라서 또는 성질에 따라서 당연히 아까 같은 양적 평가,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연역적 접근을 하면서 논리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이렇게 또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만족도 평가도 있지만 평가의 종류에 따른 아니면 초점에 따른 여기는 당연히 효과성 평가도 있고 효율성 평가도 있고 또는 뭐 노력성 평가도 있고 또는 뭐 공평성 평가도 있고 또 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도 있고 등등 많은 평가들을 우리가 무엇을 초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느냐를 가지고 좀 노력 평가,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 영양 평가, 서비스 품질 평가 이런 등등등 다양한 걸 가지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238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프로그램 평가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 평가 기준은 곧 평가의 초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냐? 효과성을 기준으로, 효율성을 기준으로, 형평성을 기준으로, 노력성을 기준으로, 만족성을 기준으로, 품질을 기준으로, 영양을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의 문제지. 지금 교재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지 요약적으로 온다면 그냥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 그러면 단어만 나열해 있을 겁니다. 그러다 여러분들은 그냥 평가에 대해서 굳이 어떤 단어를 남기지 마시고 평가의 종류에는 이처럼 다양한 평가가 있다. 접근성 평가, 만족도 평가, 품질 평가, 영양 평가, 성과 평가, 형성 이런 성과 평가 또는 뭐 여기 나오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평가 이런 등등. 바로 그것이 곧 평가의 종류이자 동시에 평가의 기준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10번에 걸쳐서 사회복지 조사론을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강 치고 좀 한두 강을 좀 더 많이 썼다. 한두 강 정도를 더 줄여드렸어야 됐는데 좀 그 과학의 시간을 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제1교과 일행사와 2교과 조사 방법론을 마감 지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인행사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점수를 제 강의만 가져도 충분히 점수를 맞을 수가 있을 것이고 조사 방법론에서도 모르는 것은 버려버리시라고 할 정도로 제가 이 정도 가지고 가시면은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 5년치 140문제 되지요. 140문제 풀어보시면 이 정도면 시험 볼 수 있겠네. 자신감이 확 생길 겁니다. 자, 다음에 2교과, 다음에 2교시, 2교과, 다음이 2교시 실천론, 실천기술론, 그리고 지역사회 방법, 지역사회 복지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